자, 그러면 이제 집중 토론을 하기 전에 또 우리 한 분 소개해드릴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살에 창업을 하여 당시에 저녁 9시 뉴스에 소개도 되기도 했죠. 창업가들의 진정한 멘토 오프믹스 양준철 대표께서 이번 시간에 모더레이터를 맡겠습니다. 온오프믹스는 149만 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종합 이벤트 테크 플랫폼인데요. 이벤트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모더레이터 양준철 대표와 네 분의 연사들께서는 이제 토론석에 천천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분 한 분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답을 하실 때는 옆에 마이크의 버튼을 누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집중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정치 철학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사회를 맡아서 좀 긴장이 되는데요. 사실 원래 의전서회상 교수님과 사무총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데 그 이준석 의원님과 김재석 의원님이 6시까지 이동해야 되는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정당 대표를 거쳐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프로그램의 설계를 하던 습관 때문인지 정치에 입문하면서 공직 후보자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등 시스템적인 관점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되게 좋아 보여서 응원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지역구 정치인으로서의 공약을 보면 시스템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다른 정치인들과 유사한 공약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접근의 변화가 생긴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근데 우리 뭐 IT 서비스 스타트업 하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요. 그리고 우리 양준철 대표 회사 이름 자체가 온오프믹스잖아요. 결국에는 기술 하나만으로 저희가 어떤 BM을 완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진 어떤 개발자로서의 과거 정체성이나 아니면은 적어도 과학적 사고라는 능력 자체가 여러 가지 현안과 버무려져 가지고 제가 정치하는 것이지, 제가 가가지고 뭐 맨날 무슨 뭐 테크 관계자들 모인 데 가가지고 뭐 어려운 단어 아니면 새로 나온 단어들 이렇게 열거하면 멋있어 보이고 이런 정치는 하지 않으려고 제가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가가지고 그 메타콘이라고 이제 뭐 메타버스, AI 뭐 이렇게 다루는 컨퍼런스 하나 아침에 다녀왔는데요. 정치는 붕 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정치에서 저를 뽑아준 유권자들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걸 주입식으로 야 내가 원래 IT 쪽 커리어를 바탕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멋진 아이디어를 선사하겠어, 이렇게 가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방향으로 진화한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아까 과학적 사고 얘기했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요, 적어도 저는 자연과학을 배우고 또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우면서 느꼈던 게, 저희는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저희의 어쨌든 낙으로 삼는 존재들인데요. 제가 과거 국민의힘에 있을 때 경험했던 가장 충격적인 거는, 여기는 관료와 법조인의 결정체라 가지고 가설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 법이라는 것은 적용이 있을 뿐이지 가설이란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법 적용에 최적화된 인물들, 법에 따라 가지고 행정하는 데 최적화된 인물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가설,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정치에 있어서 그래서 과학의 역할이 크다, 그것이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일보한다라는 믿음으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인 기대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통위로 선택한 이유가 앞에 과학기술이 붙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성역들을 미디어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그런 거 없고요. 저는 원래 국토위랑 교육이 1지망, 2지망 하고요. 과학기술, 방송통신이 3지망 했는데요. 저희는 의석이 3개밖에 안 돼가지고 비교섭 단체라서 저희가 고를 수 없고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자비심에 따라가지고 결정되는데 3지망을 저에게 선사하신 거 보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노원구에서 잘못 모셨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사실 과학기술 쪽에 국회에 인물들이 적긴 합니다. 저도 얼치기 과학도고 제가 뭐 사실 대학교 이후로 과학도라고 할 수 있는 삶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한 25살 될 때까지 제가 트레이닝 된 대로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그 다음 단계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일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김재석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을 보니까 1987년생 국회의원이 탄생된 게 매우 환영스러운데요. 사실 선거 과정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공약을 보면 청년을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장년, 노년을 위한 공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안을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그 지역에서 제가 작년 노년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 주였다는 거는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약의 주요 가장 핵심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는 주거 문제고요, 하나는 교통 문제고, 하나는 산업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 노년 장년이 아니라 사실은 청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야말로 뭐 30대에 가장 이제 뭐 한 70일 전에 아기를 낳은 아빠로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산업 문제는 도봉구에서는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 바꾸겠다고 하는 게 저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들이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부수적인 공약들, 예를 들면 뭐 경로당을 중심으로 식사를 뭐 3일에서 5일로 늘리겠다 이런 거야 뭐 당연히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교통 문제 해결은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뭐 강남으로 출근하시거나 광화문으로 출근하시거나 뭐 분당으로 출근하시거나 이렇게 몇 개 거점 지역으로 출근하시게 될 텐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뭐 출퇴근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봉구는 아시다시피 도봉구가 여기 바로 옆이거든요. 걸어가서 5분입니다. 여기서 분당까지, 여기서 광화문까지, 여기서 강남까지 가는 거는 아침에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신혼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해야 좋은 주거 환경을 살 수 있는지를 고민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청년 친화적인 정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정치인분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자면 두 분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사실 청년을 위한 정치를 위한 이슈파이터로서 두 분의 궁합은 꽤나 괜찮을 것 같고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정당이 분리되어 있으면은 협력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건지 아니면은 여러 어떻게 보면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무언가 아젠다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논의가 청년들끼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하자면 개인적으로는 못 믿으시면 이준석 의원이 저보다 2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한 형이기도 한데 이준석 의원을 호칭하는 유명한 단어가 있잖아요.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그 유명한 단어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정치를 가장 많이 옆에서 지켜봤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당연히 세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 의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어떤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나 정치 지향점이라든지 아니면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많이 저는 영향을 받아서 좋은 정치인인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뛰어난 정치인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당신의 생각은? 사실 국회 내에서 지금 이제 80년대생 국회의원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젊다고 해서 협력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김재섭 의원과 저는 김재섭 의원이 창동이면은 저는 노원역이었으니까요. 사실 한 정거장 차이로 많은 것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였고 실제로 공통의 이해관계가 많았었죠. 그런데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김재섭 의원이 순치된 다른 80년대생, 90년대생 국회의원에 비해 가지고 덜 순치된 상태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버티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도 창업해 보시면 다 알잖아요. 보면은 처음에는 창업가의 청운의 꿈을 꾸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틸까, 어떻게 한 달을 버틸까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사업을 하는 건지 강연 비즈니스를 하는 건지 뭐 어디 뭐 맨날 뭐야 사업 계획서나 쓰고 다니는 건지 이렇게 혼란기가 오면 그 다음부터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재섭 의원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의원까지 됐으니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네. 제가 드린 질문 중에 이제 협력을 할 수 없는 구조냐, 협력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한 건 두 분 다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저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연금 문제에 관련돼서 정치권에 뜨거운 화두가 있었는데 오히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주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분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이분들의 어떤 대립 지점과 저희들의 대립 지점이 좀 달라요. 훨씬 저희는 오히려 세대 간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이 좌우 이념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우리한테 중요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화두들 가운데서도 저는 개혁신당이 낸 안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같이 해볼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 제가 국민의힘을 가끔 비유할 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랑 많이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엄석대 같은 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석대 같은 분이 지금 굉장히 공포정치 비슷하게 그 반을 지금 휘감고 있는데 그 엄석대 하에서 꺾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제 좋은 정치를 같이 할 것이고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의 비극은 뭐냐면 대부분 엄석대에게 순치된다는 거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고 때로는 엄석대를 무찌르는 일에 동참한다면 같이 해야죠. 저는 그거보다도 일단 그 이념을 넘어서라도 저희는 정당 간에 협력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여러 가지 안들 가운데서는 국민의힘 출신 저도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아까 제가 뭐 농담 삼아서 내부 총재라는 당 대표라는 뭐 호칭을 했지만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 이준석 대표는 약간 국민의힘에서는 볼드모트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는 그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치의 환경 자체가 뭔가 적극적으로 외부적으로 막 나서서 하는 게 조금 꺼려지는 분위기긴 한데 오히려 근데 이 미래 세대를 위한 담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아까 몇 가지 지적했던 보수 정당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은 충분히 받은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보통 스타트업 대표들이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구조화된 발표를 하는 것을 훈련받고 요구받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오해를 했죠. 김재섭 의원님께서 이제 중장년을 위한 주로 정책을 펼치셨다. 그런 공약을 갖고 있었다. 사실 보면은 정치인분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발언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수준으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구조화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 두 분 모두 이번 22대 국회에 진입하신 거 외에 재선 3선 그리고 더 높은 구조로의 도전도 앞으로 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벤치마킹해서 청년 정치인 정책 데모데이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발표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정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 목표는 항상 명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입문하게 된 계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입문시킨 거지만은 그러면 그걸 지속적으로 직업으로 하겠다 결심했던 거는 제가 겪어온 삶의 그런 사다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원래 저 4호선 종점에 상계동에 자리 잡아가지고 그래도 교육 하나로 자식들 키우면은 그 다음 세대에서 나온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를 가르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저는 요즘 젊은 세대한테 얘기하면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아픕니다. 제 존재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 지역구가 또다시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GTX 종점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정치를 하게 됐지만은 이 종점에 사는 사람들의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끝없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투쟁 그리고 더 이상 밀려나지 않겠다는 그런 저항 심리 이런 것들이 결합된 종점 사는 사람들 마인드가 있거든요. 저는 그 종점에서
버텨내는 사람들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낫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수단적인 방법으로는 정말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뒷짐지고 성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단적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요즘 출산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 중에 좀 개량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많이 해보면요, 이런 얘기 하세요. 출산율과 가장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율입니다. 예, 그럼 결혼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선뜻 바로 밖에 입에 내시기 어렵겠지만은 놀랍게도 이혼 장려입니다. 예,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근데 이거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 말 못 꺼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이혼하시고 다시 결혼을 다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자녀를 낳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혼을 젊은 나이에 순탄하게 했을 경우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혼 제도가 지금 50년 전에 설계된 제도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느냐? 옛날에는 6.25 전쟁 이후에,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뭐 일부 다처제 비슷한 제도 같이 운영됐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성이 바람피고 도망가면은 여성이 일방적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유책 배우자가 이혼해달라 그러고 돈 한 푼 안 주고 내쫓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은 유책 배우자를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민법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벌 회장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으면은 이혼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젊은 나이에 결혼과 이혼이 자유로웠을 때 결혼 횟수에 비례해 가지고 출산율이 올라간다. 이거는 유럽 사례 연구해 보면 다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갖고 오죠. 대한민국에는 이걸 말할 수가 없으니까 유럽 사례를 어떻게 갖고 오냐면은 결혼하면은 아이를 낳고 싶지는 않은데 결혼 안 하고 낳고 싶은 아이가 있다라고 포장해서 갖고 오죠. 예. 다양한 의원님. 결합이라는 말로 포장하죠. 의원님, 네. 부족한 강의 시간을 근데 저희가 이런 답변을- 문제, 이런 네. 문제 되게 중요한 게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 뭐 민감한 문제라 손들어서 조사하면 안 나오겠지만은 아이를 낳고 싶은데 결혼은 하지 않고 낳고 싶다의 비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대안인 양 대한민국의 지식인 사회에 논의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뚫어내는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그나이트나 테드 형식의 어떻게 보면은 정책 입법자들, 의원들이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네. 그거에 대한 자리를 두 분이 좀 이끌어서 만드셔라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강의 때 못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갖고. 근데 끊었습니다. 의원들은 안 해요. 왜냐면 의원들은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패대기 치러 나서죠. 드디어 이준석 미쳐가지고 이혼 장려 막 이러고 가정 파괴에 나서다 이렇게 시작할 테니까요. 괜찮은데요? 예? 근데 그런 걸 조금이라도 해보려는 게 이제 저희 노력이죠.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제 뭐 사회문화적인 이야기를 좀 했다면, 제가 아까 주거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저도 저출산 문제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화두를 잡고 제 4년간의 의정 활동에서 적어도 저출산 문제의 실마리들은 좀 내가 발견해야 되겠다는 책임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도 30대 정치인들이라는 것 자체를 거의 만나기 어렵잖아요. 저도 이제 지난해 결혼해서 올해 딸을 낳았는데 정치를 하면서 제 여자친구의 그 위치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정치인의 여자친구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세요. 정치인은 배우자가 있어요. 여자친구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어서 저도 빨리 결혼해서 애도 낳고 했는데, 사실 비슷한 또래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괴리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 정치에서 저출산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손자 정도를 보실 나이 분들이 저출산 문제에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한 70일 전에 애를 낳아보니까 왜 애 안 낳는지 알겠더라고요. 와, 이 신생아 대출은 왜 이거밖에 안 나오나? 왜 이렇게 규제는 많은가? 그리고 출퇴근은 왜 이렇게 힘든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왜 일어나는가? 이게 제 피부를 하나하나 다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 4년간의 의정 활동으로 두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아까 이제 사회 인식의 문제, 어떤 사회 문화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저출산 문제 중에서 특히 주거 문제에 천착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 역시도 사실 이게 주거 문제가 진영의 논리로 양분돼 버려서
이게 제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슬로건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바이가 아니라 리브다 뭐 이런 얘기를 가장 싫어하는데 그 혼인율을 제외하고 주거 형태와 관련돼서 저출산에 가장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그리고 저출산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형태는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만 출산 비율이 올라갑니다. 빌라도 안 되고요, 전세도 안 되고요, 월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에서만 유의미하게 출산율이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가 집은 리브가 아니라 바이를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사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문제에 천착해서 주거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연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뭐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구조적으로 힘들겠다. 이그나이트나 테드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결국에는 임기 동안에 최대한 원래 하겠다고 했던 거라도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라는 구조적인 그 답변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두 분께 그 실질적인 제언이나 아젠다 위주로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내용을 설명하시는 걸로 답변이 올 것 같아서 청중분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손 드신 분 여성분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다니고 있는 이마연입니다. 그 두 분, 김재섭 의원님하고 이준석 의원님한테 공통적으로 그 지구당부할 관련해서 일단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구당부할 쪽에 일단 찬성하는 입장 쪽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동안 그 원외 같은 경우에는 그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지구당제도 부활하면은 후원금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준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에는 청년층이 정책에 어려워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대표 시절에 하셨던 대변인 선발 제도처럼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뽑는 그런 제도를 그냥 그 당협에도 도입을 해서 그 좋은 정책을 제시하면은 그 지구당의 인턴으로 뽑거나 아니면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활동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런 선발도 할 수가 있고, 저는 오히려 좀 그 당협위원장 선출 제도도 같이 도입하면은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고, 그 두 번째 질문 또 이준석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번 총선에서 개인적으로는 국지지원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합당 과정에서 실패를 하면서 그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었는지 이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질문 자체가 너무 매니악한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 방금 저도 그 생각했는데 지구당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문제는 사실 답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강의 주제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정치하면서 많은 선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마 주식 하시는 분도 있고 코인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60%의 확률로 오르는 주식을 맞출 수 있으면 당신은 워렌 버핏입니다. 네, 당신이 오른 주식을 60% 확률, 51% 확률로 맞출 수 있으면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에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도 많은 선택을 하지만요, 49%의 잘못된 선택이 두려워서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은 정치 지도자 굉장히 많습니다. 13년째 가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매번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합당을 해서 실패했다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예,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 1당과 2당이 거대 세력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합당을 해서 그것 때문에 실패했느니 뭐느니 말을 하지만은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은 제 승리가 가능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단편적으로 그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몰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지구당 부활 뭐 마찬가지로 아주 매니악한 질문인데, 지구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부분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조금 큰 차원에서 대답만 좀 드리자면, 현재 정당법 체계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체계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당을 어떻게든 억제하는 방식으로 유인동기가 설계되어 있는 게 현재의 정당법 체계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을 만드는 것도 어렵게 되고요. 유럽에서 자주 있는 지역 정당의 출현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당 역시도 그런 문제의 일환인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정당 설립이 훨씬 더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누구나
현장에서 지역에서 정치하기 쉽게 만들어져야 되는 정치적 토대가, 법적 토대가, 제도적 토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대로 대답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그 10분 뒤에 일어나셔야 돼가지고 네. 한 3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 뒷라인의 남자분 본인이요? 네, 저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더 뒤에 계신. 네. 네, 안녕하세요. 강연 잘 들은 장재우라고 합니다.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준석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성역화에 대해서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성역을 와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부드럽게 대하실 수 있을지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김재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준석 의원님을 이제 장난스럽게 내부 총질한 당대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김재석 의원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그 지금 소속된 당에 대해서 비판 의식이 많이 저도 내부 총질. 네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건강하게 그 내부 당에 있는 문제점들을 잘 타개시킬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역이 참 많고요. 근데 그 성역이라는 것이 저는 뭐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은 제가 2003년도나 2007년도 사이에 제가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약간 좀 트렌디했던 개념들이 이제 유학생들이 귀국하고 이러면서 한국에 좀 트렌디하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햄버거 집이랑 같이 넘어오는데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좀 희한하게 넘어와요. 미국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언급하는 것인데 한국에 오면 뭔가 꼭 뭐 장애인이 빵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개념이 그렇게 좀 희한하게 수입이 돼요.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PC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PC주의라고 하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의식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좀 강제하고 싶은 그런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1차 시도 장애우로 바꿨죠. 그런데 그거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내가 왜 네 친구냐 이렇게 반응했죠. 그래서 장애우라는 표현 이제 더 이상 안 쓰죠. 그랬더니만 또 거기서 의식적으로 뭘 동원하냐면은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문명인이 아닌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일반과 특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받아들인 것이 옳은데 스스로 그걸 비하적 표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다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이 비장애인이 돼야 되고 장애인이 장애인이 돼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의식 개조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많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성역화 또 그다음에 또 그럼 또 이런 저는 사회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통용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지적 우월주의로 남에게 강제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충돌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저는 그거에 있어서는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저희가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새로운 용어를 쓸 수도 있고 내가 의식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뒤떨어진 사람 아주 미개한 사람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갈등의 유발 요소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갈등 있잖아요. 출생률 안 쓰면은 왠지 미개인인 것처럼 묘사하고 출산율이라고 하면은 올드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근데 명백하게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 뭔가 갈등이 양산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역이라는 것도 그냥 제가 했던 한 문장만 소개하고 가자면요. 저는 지하철 4호선 서울 노원 강북 도봉에 사는 사람에게는 4호선과 동부간선도로가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4호선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4호선 지하철을 점거하고 운영을 막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위를 했던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하철을 멈춰 세우는 방식으로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비문명적이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만 저한테 장애인 혐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오개념 장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보수단체가 가스통을 들고 4호선을 점령해도 저는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하철을 막아 세우고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비판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방어 기작을 이제 들고 나온 사람은 네가 감히 장애인에 반대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중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은 저는 이런 논쟁이 앞으로 어떻게 성역화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수단과 방법은 뭐냐?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계속 제 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것조차 구분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더 앞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그런 파고를 감내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혐오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혐오는 싸잡아야 돼요. 나는 네가 싫어? 왜냐면 네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럼 장애인 혐오가 맞습니다. 근데 나는 당신이 지하철 막아 세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건 혐오가 될 수 없거든요. 스테레오타이핑이 없으면 혐오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저희가 습득하고 많은 국민들이 공유하지 못한다면은 논쟁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그냥 독립운동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싸우겠습니다. 저는. 네, 답변이 길어지면 제가 보내드리는 게 늦어질 수 있으니까 예. 네, 답변을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저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도 제가 대답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는 내부 총질한 말을 너무 싫어하고 여기 그 내부 총질에 옆에 수개가 있는데 제가 감히 그 내부 총질자라는 말을 하는 것도 제가 좀 민망스럽긴 하지만 그 내부 총질한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제가 느끼는 더 큰 문제는 내부 총질이 아프다는 거거든요. 듣기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외부 총질이 더 듣기 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식구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는 물론 같은 식구들끼리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부모님이, 형제가, 뭐 친척이 같은 동료가 하는 이야기들은 대개는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들이지 너 죽어라라고 하는 경우는 진짜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외부 총질이 더 아프고 싫어야 되는데 왜 외부 총질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느냐?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진영의 이야기만 들어가고 한쪽의 논리들만 통용이 돼야 평화로운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상대편이 지적하는 거는 쟤네 진영에서 그냥 하는 소리지 우리한테는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럼 아프지 않죠. 어차피 방어막이 쳐져 있고 이 방어막으로 모든 외부적인 메시지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유일하게 여기서 경보기를 울리는 거는 내부 총질 하나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거랑 연결이 좀 된다고 보는데 우리 정당에서는 어떤 주제나 화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해요. 갑자기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당론이 결정되면 우르르 따라가고 거기에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이건 뭔가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처럼 되는데 저는 그런 분위기가 글쎄요 과거에 우리 뭐 성리학적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고 엄숙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0대 30대 정치인들은 거기서는 한 발자국 물러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건 내부 총질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런 건데 그 용어는 형용 모순인 게요. 제가 그때 당대표였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보통 하는 말이 정론이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총질인데 사장이 내부 총질한다는 건 성립하지 않은 말인데 그냥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네, 의원님 6시에 보내드리기 전에 그 교수님하고 총장님께서 오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 2개 질문을 더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간절하게 손을 흔들고 계신 여성분을 제가 발견을 해서요. 네, 꼭 좋은 질문이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문정원이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준석 제가 청년이기도 하니까 이준석 대표님한테 청년이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준석 대표님뿐만 아니라 청년을 외쳤던 정치인들이 청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청년이라는 슬로건을 걸어서 결국에는 새로운 당을 만들었고 당대표가 됐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헤게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진짜 청년은 어떤 존재인지 청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에 대해 궁금하고 아까 성역화 얘기가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이 또 생겼는데 성역화는 경계해야 될 건 맞는데 성역화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준석 대표님께도 방금 성역화가 적용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사회자 직권으로 성역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은 김지수 의원님도 같이 답변 주시죠. 이준석이 성역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맨날 인터넷 가보면은 뜯어보고 싶고 맛보고 즐기는 게 이준석 욕하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글쎄요, 청년이라는 말 놀랍게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청년 정치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저한테 만약 청년 정치인 하라 그러면은 꺼지라 그랬습니다. 예, 보통 청년 정치라는 걸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쓰냐면요. 너는 나이대가 젊으니까 청년 정치를 해. 이런 말은 뭐냐면 마이너리그를 만듭니다. 너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청년 무슨 문제를 다루고 뭐 청년 무슨 문제 다루라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거꾸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국적인 일자리 문제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그러니까 독립시켜서 고민할 수 있느냐.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시장이 좋아지면 청년 일자리로 늘어나는 거지 청년 일자리만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 청년 일자리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자꾸 그걸 요구하면은 희한한 해법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공무원을 늘리는 거죠. 네. 20대, 30대가 취업할 수 있는 공무원 자리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특정 세대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모든 세대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제가 좀 날카롭게 얘기하자면은 아마 이준석이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들을 체크 안 하셨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청년 정치를 거부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에서도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직위를 따로 뽑거든요. 한 번도 거기 나간 적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당대표 선거만 나갔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1,000만 원 내면 나가고 당대표는 1억 내야 나가거든요. 제 주머니 털어가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제 스스로 마이너리그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 그 안에서 양육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청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물으시면요. 청년끼리 뭉치지 마세요. 저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예, 청년끼리 왜 아픈지 설명하지도 마시고요. 메이저리그에 들어오겠다고 결심하셨으면요. 그냥 창업가끼리 모이시고요. 청년 창업가끼리 모이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항상 좀 망각하시는 분들이 청년이라는 걸 권력화하기 위해서 청년 모임 많이 만들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오늘 좀 도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직접 메이저리그 가시라. 왜냐하면은 전혀 경쟁에서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야구 볼 때 메이저리그가 재밌는 건 뭡니까? 20살짜리부터 40살짜리까지 같은 룰로 경쟁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지. 20대 야구, 30대 야구, 40대 야구 이런 거는 동네 축구 가면 있어요. 뭐 시니어리그, 40대 리그, 30대 리그 이런 거. 그런 거 재미없잖아요. 메이저리그에 놓읍시다 전부 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저도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의 제 인터뷰에도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이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청년이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너는 마이너리그야라는 거를 우리 정치에서 그냥 시인하는 셈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준석이 그리고 김재섭이 저희가 청년 가산점을 받아서 가령 청년 가산점을 받아서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나와서 청년 가산점 받아서 당선된 거 아닙니다. 저는 특히 이제 도봉구 같은 경우에 0세부터 100세까지 계시는 모든 분들을 대표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청년으로 가두는 거는 저는 우리 도봉구 유권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그 얘기는 청년이라는 이야기로 저를 정의하면 바로 반대를 하고 욕을 하게 되고요. 정치인들 이런 식으로 세대라든지 성별로 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게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청년 정치인이라고 저희를 프레임을 한다 그러면 청년 정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성 정치인들에게는 여성의 이야기를 하길 바라겠죠. 그렇다 그러면 청년 여성은 어떻습니까? 청년과 여성의 동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 장애인이라는 카테고리 하나 더 받는다 그러면 너는 장애인이고 청년이고 여성이니까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하다 보면 끊임없이 다 쪼개다 보면 결국 개인 하나가 남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정치인들은 사실은 본인이 가진 어떤 사회적 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정치를 정의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라는 말 자체를 저는 좋아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요. 청년 정치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내세우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 겁니다. 네. 사실 6시까지 종로에 가셔야 되는데 늦은 것 같고 뭐라 하면 모더레이터가 안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여러 답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